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 미트 콘서트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은 지금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급격히 변해가는 기후에 전 세계는 탄소 줄이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원자력은 위험하다라는 자기들만의 프레임에 갇혀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탈원전에만 집착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공공은 무조건 선하고 이를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은 올바를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정부 이후엔 공익은 선하고 사익은 악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 분야에 걸쳐 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말만 붙으면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 어떤 경우에도 뭐든 가능하다라는 이 정부의 집착이 국민들이 공공이라는 단어에 갇혀 사실에 근거한 가치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오류까지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공공재와 관련된 논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의료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며 공공이라는 말 속에 갇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순천향대 의과대학 이은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인데요. 전공 분야가 유방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방암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 이제 판독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한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잘 됐는지 이제 추적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제가 이제 유방영상을 하다 보니까 국감 검진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국감 검진 중에서 이제 유방암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어떤 이제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어서, 의료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면 이제 의료보장론이라고 이규식 교수님이 이제 원주에 있는 그 원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장을 역임하셨던 이규식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의료보장론 대학원 이제 교재입니다. 요거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최근 수치 외에는. 그래서 이제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상당히 대가가 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타이머를. 네. 그러면 공공의료가 뭔지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각자 생각하는 공공의료가 뭔지를 써주시고 실장님이나 전 팀장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채팅창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쓰고 계신가요?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한 분 올려주셨습니다. 네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지금 신백훈 선생님은 공공의료랑 공짜라는 사기치는 의료책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그 누가 썼는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냥 네네네. 알맹이만. 네. 네네. 또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의료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라고 예, 써주신 네.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답을 주셨는데 하나는 공짜다.
두 번째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거다. 뭐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의 네. 의견이 이제 네.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공공의료의 정의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의료입니다. 이게 이퀄이에요, 이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간단한 개념인데,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의사가 된 지, 한참 25년도 넘었는데, 한참 됐는데, 저도 이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의료라는 거를 안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 모양이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호사들은 모르고 학생들은 더 모르고 국민들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아쉬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바로 건강보험의료다. 이거를 인지하는 거가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맥락 두 개를 이제 꼽는다면 첫 번째는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의료라는 개념, 두 번째는 저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료보장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이라는 거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의료보장의 개념은 국가가 공적 재정을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관련되는 겁니다. 의료비를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제 이런 질병 치료에 관련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질병으로 인한 수입 중단에 대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이건 이제 상병수당으로 이제 대표가 되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의료 보장은 질병을 치료하고 그 질병으로 인한 수입 중단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거든요.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의료보장은 이 협의의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의 협의는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의료보장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이고 그게 바로 이제 공공의료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료보장이 언제, 어떤 계기로 생겼냐?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스마르크가 1883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의료보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1800년 후반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이 거의 이제 망해갈 무렵인데 독일은 그때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의료보장 제도를 만들었다니 참 굉장히 격세지감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참 큰 차이를 느낍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하고 독일은 후발주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막 몰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의 수준이 저하되는 거죠. 임금도 낮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생활고를 겪는데 이거를 이제 좌파들은 소외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근로자들을 선동을 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자 너희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려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의료보장 제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장은 치료비 보장과 상병수당인데 이 1880년대 후반에 의료 수준이 별로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상병수당 위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이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 시대가 열리면서인데요. 이것의 계기는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로부터 한 60년 정도 지나서
베버리지라는 이제 학자 겸 그 고위 공무원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쓰는데요.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고 WHO가 이거를 채택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에 그 이제 의료 보장에 관련돼서 핵심되는 내용은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료는 그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뭐 물론 돈이 있으면은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우리는 보통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치료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방, 치료, 재활, 이걸 다 이제 묶었을 때 포괄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권리다. 국가가 이거를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고, 영국 의회가 이거를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위주로 중심으로 복지국가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의료 보장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는데,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전 국민의 건강을 뭐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 시대가 열렸지만은 이게 점점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재정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후반부터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의료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의 어떤 그런 제도를 봤을 때 그때는 있었으나 지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를 2000년이 넘어서 구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료보장 제도의 형식적인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입니다. 첫 번째인 내셔널 헬스 서비스는 NHS라고도 하고 국영의료제도, 의료공영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이런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요. 영국처럼 이제 중앙정부의 세금, 이제 국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게 아니고, 이제 지방정부에서 리저널 헬스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제 큰 틀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의 이 공통점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의 초반에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소유자가 이게 이제 세금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병원의 소유자이고요. 리저널 헬스 서비스에서는 지방정부가 병원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중앙이 됐던 지방이 됐던 병원의 소유자가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자유롭게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는 공무원이죠. 월급장이 공무원이고, 그렇지만 모든 의사가 다 병원에 있는 건 아니고 개업을 하는데 자유개업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말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세금으로 하는 건데요. 영리병원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제일 헷갈리는 건지 이 사람들이 알면서 일부러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의료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이런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인데요. 이건 사회보험 또는 건강보험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걷어서 그걸로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고, 아시아에 있는 뭐 일본, 한국, 대만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국영제도에서는 모든 병원이 국가의 소유였지만은, 이 사회보험제도에서 병원은 공공의 소유일 수도 있고 민간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그 헬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제도에서도 의사의 자유개업이 허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국영제도에서는 모든 병원이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보험제도에서는 어떤 병원은 민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유의 병원인데 그 행위를
이 보험료로 공적 재정을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계약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제도에서는 정부가 병원을 짓고 소유해서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험제도에서는 계약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런 민간 병원과 꼭 계약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정부 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영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제도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별도로 국민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영제를 하던 사회보험 제도를 하던 이런 의료보장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보험 제도에서는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배분하기 위해서 계층적 지역주의 공급 체계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요. 옛날에 1차, 2차, 3차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동네 병원 1차, 좀 큰 병원, 그 다음에 저 멀리 가려면 뭐 대학병원 이런 거 3차,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계층적 지역주의 공급 체계라고 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 체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그건 미스노머이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이고 원래 이름은 환자 의료의 체계입니다. 이거 두 개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보험 제도에서는 환자가 가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뭐 공영제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맡겨두면은 안 되고 필요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배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개념이 국민들도 없고 보건복지부도 없고 에브리바디 다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는 원래 이제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은 이 의료 사회화만큼은 의료 보장이 의료 사회화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미국 의사회가 결사 반대를 해서요. 의료 보장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민영화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거나 65세가 안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료 민영화.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보험에 가입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살 때, 차를 사면 이제 에브리바디 다 들어야 되는 보험도 있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보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자차, 뭐 대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많은데 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뭘 가입할지 이렇게 선택을 시키는 게 의료 민영화이고요. 근데 이 의료 민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리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영리병원 자체는 의료 보장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하는 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거고요. 의료 민영화는 전국민 의료 보장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하는 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보장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의료 민영화는 될 수가 없고 영리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좌파들은 영리병원 허용을 이제 의료 민영화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뭐 뇌송송 구멍탁 수준으로 국민들을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 보장이 어떤 건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료 보장을 제대로 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버셜 커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보장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수준의 그런 유니버셜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hen시브 서비스라고 해서 임상적으로 유효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인데 이게 임상적으로 유효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자원은 그게 세금이 됐던 보험료가 됐던 한정적이기 때문에 100%를 다 제공을 할 수는 없고요. 그 공적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이거를
급여로 제공할지 말지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80% 정도 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 정도 돼요. 63%인데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 의료 보장성 강화는 그거를 70% 정도 보장하도록 끌어올리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컴프리hen시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세모인데요. 이게 또 참 문제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고가의 의료 그러니까 이게 인상적으로 유효하고 안전하지만 너무 비싼 거는 여기에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거죠. 밑에 거랑 이제 미니멈 레벨이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 이런 거 뭐 2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그런 거를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자꾸 급여로 넣어달라고 때를 쓰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다 할 거 많은데. 근데 이제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처방급여와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의학에서는 이게 이제 일단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효하고 안전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제 급여에 들통말통한데 이게 첩약이라는 거는 일단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임상적으로 유효하고 안전한지 어떤 그 연구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같은 그 돈으로 같은 공적 재정으로 이 급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니멈 레벨이라는 원칙은 최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맹장 수술을 할 때 최소 수준의 서비스는 그냥 개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째는 거예요. 근데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비용이 점점 떨어져서 옛날에는 개복하는 것만 이제 급여가 되고 복강경으로 하는 거는 급여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의학 수준이 이제 발전하는 걸 어느 정도 캐치업하기 때문에 복강경도 지금은 이제 급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죠. 이 로봇으로 해달라. 뭐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레벨은 이게 최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급 서비스는 제공을 안 한다예요. 근데 그러면 아예 안 할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리병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서비스를 원할 사람은 아예 넌 처음부터 영리병원에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감염병이다,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다. 그러면 당연히 1인실을 써야 되잖아요. 격리병실. 근데 우리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감염병인데 이게 그냥 단식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감염병은 자기가 돈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돈만 내도 그냥 1인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추가로 더 내면 1인실에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미니멈 레벨이라는 이런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기본 병실료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조금 내면 2인실에 가고 조금 더 내면 1인실에 가고 엄청 많이 내면 특실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미니멈 레벨이라는 원칙에 완전 벗어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특실에서 치료를 입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는 보험급여 안 되니까 너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영리병원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그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 공적 재정에서 빼는 거예요. 너는 사적으로 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재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 조달의 공정성을 말하는 건데 이게 또 우리나라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와 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그 공적 재정을 같이 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끌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적 의료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1번은 잘하고 있으나 2번은 세모밖에 못하고 3번, 4번은 거의 폭망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벌써 20분 다 했대. 아, 큰일 났네. 제가 그걸 해놨거든요. 타이머를 해놨는데 벌써 20분 다 됐다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장제도에서는 이게 전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접근성의 제약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격 기능이 소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수요에 맡겨 놓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의료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그리고 의료보장에서는 이게 가격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보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구매자가 아닌데 이거를 이제 이 정보는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 부담금을 인상시켜가지고 의료 이용료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죠. 그래서 필요도에 따라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구매자가 이제 보험자,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되게 잘해야 되는데 스튜어드십이 필요한 거죠. 그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구매자가 스튜어드십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선한 정직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선한 정직의 역할, 이제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 절반 했는데 벌써 20분이 가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입니다. 그런데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에서는 당연히 의료보장이 공적 재정이기 때문에 따로 공공의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좌파들이 공공의료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공의료 논란의 기본 원인은 이 법률 이것 때문인데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것 때문인데, 이게 맨 처음에 2000년에 생겼을 때는 공공보건의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하는 의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병원은 10%밖에 없거든요. 다 민간 소유의 병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중에 10%만 이 법에 해당하고 90%는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중간에 바꿉니다. 공공의료는 이게 아니고 이게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이 밑에 이걸 이대로 놔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을 옛날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게 좌파들은 아직도 이 개정한 이 법률을 이거를 무시하고 1번을 무시하고 2번 여기에 매달려서 공공의료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의료사회화와 의료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의료사회화는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만 사회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료는 사적재화인데, 이게 의료보장이라는 그 큰 전제하에 이거를 이제 굴범적으로 공공재로 간주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정부는 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재화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정부와 국민도 이 정부와 국민은 환자가 구매자로 착각을 합니다. 건보공단이 구매자인데, 그리고 의사와 국민은 또 이걸 사적재화로 인식해요. 근데 사실 이건 의사가 이걸 사적재화로 인식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기 돈 내고 공부해서 자기 돈 내서 병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를 사적재화로 인식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정부가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규범적 공공재로 변했는데 이거를 사적재화로 인식을 한다는 거가 이게 문제인 거죠. 시장이 없는데 시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 이에 반해서 의료사회주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모든 걸 통제하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의료인데, 대한민국도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게 공공의료인 거예요. 건강보험의료가. 그래서 전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모든 요양기관은 강제로 지정됩니다. 당연 지정제예요. 계약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이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의료를 국민의 이제 기본권으로 강조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유럽에서는 안 쓰는 공공의료란 말을 왜 좌파들은 이걸 썼냐? 의학분업 때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공공의료 프레임을 만들어서 90%의 의사를 찌그러져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이 민간도 똑같은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만 챙겨주고 민간은 챙겨주지를 않는 거죠. 만약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간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의료는 공공의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고 어떤
병원은 민간보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민간보험도 없고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니에요. 민간보험도 없고 민간보험을 이제 그 운영하는 영리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간병원이 공공의료가 아니라고 하면 민간병원에는 급여수가를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강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각종 평가는 다 해요. 그래서 각종 평가와 규제는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민간 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똑같은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차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의료 민영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건 기본 전제 자체가 의료보장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전제 하에 그중에 일부는 원하는 사람은 고급 서비스를 상품으로서의 의료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따로 민간보험에 들어서 영리병원으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본권 의료와 상품 의료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품 의료를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세금은 내잖아요. 건강보험료는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는데 그걸 이용 안 하고 다른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의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본권 의료만 있으면 의료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시장이 분리되고 재정도 보호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선택의 자유, 요양기관도 선택의 자유, 국민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민영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올바른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이게 개념 정립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의료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개념을 잘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잘데없이 잘못 만든 법, 이걸 헷갈리게 만든 법은 아예 그냥 없애는 게 좋고요. 이걸 없애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법이 있어서 공공의료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료보장을 제대로 하려면 환자 의료 체계 이게 이제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있던 거를 없앴어요. 지금 좌파들이 2000년대 이후에 없앴고 일본은 없었는데 우리 걸 보고 뺏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가 됐죠. 그리고 이게 가격을 수가를 정상화해야지 되는데 이걸 의사 수입을 늘리자가 아니라 이게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감염 관리나 환자 안전에 쓸 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가 필요한데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인 경우에는 의대 이제 교육비, 전공의 수련 비용, 그리고 병원이나 의과대학을 병원이나 사립의과대학을 만든 자본 비용,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비 이런 거를 다 합니다. 다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세금도 면제해 주는데 우린 택도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병원을 그러니까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의료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공병원이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취약지원비나 아니면 뭐 코로나 이런 감염병 이런 걸 전문으로 한 병원 이런 거는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좀 더 이제 수준을 높이는 그런 거는 필요합니다. 네,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참 그동안 그 용어나 이런 거 속에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 또 오해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자세하게 선생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아마 오늘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또 자유토론 시간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정토론은 오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토론 겸, 이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또 늦게나마, 이렇게,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려를 보게 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개의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2010년도에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공공의료에서 의료정책 포럼의 의협 거기에서 발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보니까 2010년도에 제가 발제했던 내용과 지금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측면이
있을 정도로 그 공정의료의 개념들이 왜곡되고 공공의료의 개념이 굉장한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도의 시점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를 일으킬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의 정의,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해서 마침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의 그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기본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제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든 간에 레이셔닝이 불가피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해줄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보장 욕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특히 이제 고령화에 관련해서는 계속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과거에는 공공재라고 해가지고 마치 무한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라고 국민들도 믿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개별화된 사적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대량 단품종 공급 시스템에서 소량 단품종화해서 각 국민의 니즈에 맞는 의료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롤즈의 Theory of Justice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정의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에 의료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정의라는 것은 합리적 계약자들, 합리적 국민들이죠. 무지의 장막으로부터 가려진 원초적 상황, 그러니까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원리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 사회적 가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동등한 기회에서 이주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직위에 따른 권한과 권력, 도덕과 부, 자기 존중, 이것이 이제 기본적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 계약자의 정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정상적이고 능동적인 완전히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 질병과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것이 사회주의 정의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계약자의 행동 원칙, 공정한 사회란 어떤 사회냐면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행동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회입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부여되는, 그러니까 빈곤층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보장이 부여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제 공공 의료를 정당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공공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는 의료 부분이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수요자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해주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가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보상 체계를 낮게 구축할 수가. 이건 이제 버지팅에 관련된 문제. 정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낮은 가격으로 모든 것을 이제 제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당을 해줘야 되고, 따라서 공정한 의료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초과 수요에 대한 공급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한 의료고, 이러한 공공 의료는 공정한 의료의 한 축이다, 한 날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데, 우리는 민간 의료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민간을 완전히 민간 부문의 의료 시스템은
악으로 구분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공공의료만 키워나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대통령이 뭐 한 번 연설을 시작하면 선에 7, 8번씩 공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가는 공정이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공정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수요 공급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 균형인데 낮은 수가로 결정하니까 결국 두 가지의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프리미엄이 생기든지, 그러니까 특권층만 뭐 자기들만 이제 뭐 병원에 들어가겠죠.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형태고, 다른 형태는 굳이 이제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이제 만약에 낮게 형성된다면 이들은 아마 이러한 과잉 진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공공 부분이라면은 버지팅 한계 속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기관의 유지를 위해서 서스테이너빌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의 문제는 이제 결국 영리성과 같이 봐줘야 되는데 소유와 이렇게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공공이고 공공성을 부여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영국에서와 같이. 그리고 영국이 항상 보면은 그 의사들이 뭐 스트라이크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뭐 대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비 예산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이 비영 형태로 갖추고 있으면서 영리성을 그러니까 비영리면서 공공성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간 병원에서는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영리성은 공공병원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공공병원의 수익률이 민간병원보다 높게 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영리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불허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뭐 각각 나라마다 공공 의료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 공공이건 민간이든 그것이 다 공공의료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는 이제 항상 언제든지 고비용 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또 소득을 낳는 시점하고 또 질병에 걸리는 시점, 노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간적 연계를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이러한 공공병원이 있죠. 그래서 공적보험을 또 한편으로는 결국 공공의료와 공적보험은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따른 보험 시스템도 같이 공공의료 시스템 속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합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계층별로 특화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정의료 시스템의 방향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잠깐요. 먼저 나온. 요거를 좀 제가 빠뜨렸군요. 할당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롤지안의 관점에서 맥시민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펑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학을 조금 아시는 좀 전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의료 부분에 이 정도의 수준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니 필수 의료죠.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필수 의료 범위가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이쪽으로 소득은 증가하는데 필수 의료가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필수 의료가 여기인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쪽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지만 필수 의료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본인 부담으로 혹은 민영보험, 민간 보험을, 혹은 민간 의료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의료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러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필수 의료는 여기인데,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이쪽으로 계속 그 문재인 케어를 해가지고 비용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단적인 예로 입원실 6인 6인실을 갖다가 2인실로 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급여화한다든지 필수 급여가 아닌 부분을 계속 급여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과연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까지 과연 우리가 공적 의료에 넣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공정한 의료냐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될 것이고 공정 의료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개념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료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그 건강도를 했던 관계없이 나의 병을 모두 다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 것이 소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시스템인데 그러한 의료보장 시스템이 결국 불공정 의료를 낳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강보장 중심의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개인의 건강 노력을 철저하게 유인하는 시스템이 바로 그 공정한 의료, 공공의료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 효율적인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의료 체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도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로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좌파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자. 근데 실제로 자기들하고 토의해보면은 자기들도 다 민간보험에 10만 원씩 다 내고 있대요. 자기들은 하나로 보험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 공공의료라는 것은 사실은 좀 믿기 힘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오히려 민간의료, 공공의료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그 기본적 의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리 병원 허용을 해야 되고 민영보험 계속 그 민영보험을 건강보험에 그 진료비 증가에 무슨 마치 그 암적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구 같은 원격 의료를 이루고 있는 3D 프린팅은 오히려 재정 절감 차원에서 공적 보험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공공의료 개념이라는 것은 공공의료는 바로 공정의료의 왼쪽 날개고 오른쪽 날개는 민간의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롤세안의 이 정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사회적으로도 검증을 거친 저는 이론이라고 보고 있고 복지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의료뿐 아니라 교육, 주택, 육아 등에도 적용하는 확장적 개념이라고 보고요. 전제 문재인 케어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해서 양적 평등만 주장하고 있는 양적 평등, 질적 평등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하나의 그 독점 사회주의의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건강보험이 그랬고 이제 10년 됐습니다만은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최근에 기본소득까지 포함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공정한 진정으로 공정한
정의로운 의료 시스템이 차제에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아마 시들지 않겠느냐, 시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저도 의료 부분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봤는데, 지금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 민영화란 말 자체도 좀 굉장히 그 뜻이 뭔지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 그 토론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의료 쪽이 자꾸 정치화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자꾸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은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공공의료로 커버하는 부분이 점점 넓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런 쪽으로 자꾸 사고할수록 실은 국민들한테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의 눈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뭐 어떤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자꾸 강조할수록 사실은 그게 실제로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제대로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이 자리에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더라? 그게 저기 Simple Rules for Complex World인가, 그것은 앱스타인이라는 양반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누구나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 병원 응급실에다가 일단 가면은 환자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했더니, 이제 나중에 어떤 사태까지 이게 발전을 하냐면, 미국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발전하냐면, 그게 그러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에 밤에 무슨 사고 안 하면 무조건 제일 좋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시설이 제일 좋은 응급실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자를 볼 수 없는, 응급실 너무 넘쳐서 볼 수 없게 돼서 할 수 없이 그 환자를 못 받게 되니까 나중에 그 형사 문제까지 번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방법이 뭐냐면 대학병원이 그 응급실을 폐쇄하는 겁니다. 그런 사태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기본적인 권리, 공공성 내지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공공성만 강조할 뿐이지 실제 서비스는 그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점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를 잘 보상해주는 체제가 아니면 결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걸 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들으면서 뭐 이것저것 잘 배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를 해가지고 모든 수요자들이 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를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한의학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수가에 이제 포함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수요를 하는 사람들이 더 다양한 요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김원식 교수님도 말씀하셨다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이제 파탄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다뤄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러면은 영리로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하면은 좀 그게 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이랑 그 앞에 말씀하신 분 거를 좀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제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의료보장 제도가 있는데 그 옆 의료보장과 도덕적인 서로 맞물리는 관계거든요. 이 의료보장 제도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됐던, 공공의료가 됐던, 의료보장이 됐던, 이건 가격 기능을 없앤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다 병원을 가는 거예요. 다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고, 하루에도 막 몇 군데를 가고, 의사한테 갔는데 미심쩍어서 딴 데도 막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과다하게 이용하는 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제 보험료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물론 영리병원도 필요한데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용도를 제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비 C는 P 곱하기 Q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이용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가격만 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넌 무조건 이 가격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하고 가격만 쬐었는데 이게 이용량을 전혀 통제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파퓰리즘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양급여 일수가 그 전국민 의료보험 할 때 1989년에 그때는 180일이었어요. 근데 2000년에 건강보험 통합을 하면서 전달 체계도 다 무너뜨리고 옛날에 동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만 이제 그 근처에 좀 큰 병원에 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서울로 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되게 형식적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큐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그 가정의학과로 한 큐에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양급여 일수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놨어요. 365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형적인 파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를 병원에 못 오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수가가 항상 그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공급의 이제 부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애슬롯하게 부족하기보다는 수요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면은 필요도라는 거에 입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할당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무조건 이걸 시장에 내놓고 네가 본인 부담금 더 내고 더 밝히면 가. 이런 식으로 완전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용도를 줄여야지 의료비를 이제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내실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도를 제한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일단 어느 정도 의료 전달 체계를 환자 의료 체계를 어느 정도 복구를 해야지 됩니다. 복구를 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병상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가 모지라는 거예요. 병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과잉 병상을 줄여야지 됩니다. 이게 왜 우리 이마트 가면 큰 카트 하면 막 채우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 병상수가 많으면 모든 원장님들은 거기 환자를 눕히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모랄 해자드의 그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본인 부담금이 입원은 20%인데 외래는 의원이 30%, 병원 40%, 상급종합병원 60%예요. 똑같은 CT를 찍는데 대학병원 외래에서 찍으면 본인 부담금이 50%인데 입원해서 찍으면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그러니까 다 입원을 하려고 해요. 환자들도 입원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내는 돈이 싸니까. 원장님들도 병상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의료 이용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의료 체계를 다시 리스토어링, 다시 재정립하고 이 이용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상을 줄여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안 증가하게 돼요. 이거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고급 서비스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이렇게 나누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들의 너무 이게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영리병원 한 막 거품 물고 막 반대를 해요. 근데 그게 의료보장을 하는 모든 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보장 국가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의료민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기회를 안 주네요. 근데 저도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쉽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아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먼저 좀 알리고 저희가 제대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좀 오늘로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잘 추격을 해주셨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다음에 저희가 또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또 자세하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들 아마 기다리시던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웨비나도 추석인 연휴인 관계로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저희가 웨비나가 시작한 이후로 한 주를 거른 경우가 없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연휴인 관계로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10월 7일 수요일 날 9시 30분 같은 시간입니다. 새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후에 그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회원공지용 포스터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추석 인사를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직 연휴는 아니고 추석도 아닌데요. 좀 미리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지금 예년만 못한 추석이 되겠지만 가족분들 또는 지인분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 10월 7일 수요일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현희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